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저는 저 멀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호평고등학교의 국어교사고요. 그리고 현재 EBS 전속 파견교사로 EBS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국민입니다. 자, 영광에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오, 그런 거 싫다. 2학년 학생들이죠? 네. 들어서면서 보니까 학교 아주 좋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가 절반 이상이 또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라고 그러고요. 네. 알찬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미리 듣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2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 3학년 본격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서 강의에서 저를 만나는 학생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체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능 개념에서부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이어지는 강의에서 내년에 곧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미리 만나는 반가운 만남이니까 좋은 인상으로 서로에게 남아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저 해령고 학생이에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더 반가운 마음으로 댓글 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됐죠? 지금 이 시간, 1시간 마음을 열고 선생님과 함께 시를 감상하면요. 국어의 감동. 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수능에서 시, 현대 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국민 선생님과 함께 시의 숲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교양이 철철 넘치는 영광 해령고 학생들이니까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라는 사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알죠? 좋아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한 중년 사내가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영혼이 되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삽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뭘 하는가 하면 도토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녁 때 골라요. 그래서 낮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나가서 나무를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이런저런 씨앗들을 나무를 심습니다. 묵묵히 그냥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러는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요.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서 뭐 하겠냐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몇십 년 만에 찾아가본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황무지가 그 한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일, 함께 읽고 느끼고 감동받는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편, 1000편, 10,000편을 함께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이 울창한 숲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무 하면요. 이제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까? 이게 지금 이 시리즈를 기획할 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부터 이야기할까? 영광에 가서 이 영광된 자리에 무엇을 할까? 뿌리의 이미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 하면 뿌리가 먼저 생각나더군요. 뿌리를 먼저 이야기해야겠다. 뿌리에 관한 얘기를 하자. 1시간 동안 뿌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그루의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간혹 여러분들이 아는 시도 있을 테고 모르는 시도 있을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아름다운 시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 시들은 모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시들입니다. 왜 이 주제를 택했는가 하면요. 아직 2학년들이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곧 지금 현재 우리 해룡고에도 3학년 학생들이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곧 수험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님께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믿음직한 아들, 딸로 수험생활 1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룡고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할 때 난리도 아니죠. 계속 까독까독 이러고 뭐 말뚝밖에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나서 말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는 축 처진 어깨로 확 이러고 들어가요. 그죠? 부모님이 고3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하루 종일 고생했지 막 이렇게 막 이러죠. 그럴 때 아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이런 애가 누가 있어, 그지? 아빠 오늘 힘드셨죠? 뭐, 밖에서 돈 버시느라 힘드셨죠? 저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우리가 그럽니까? 보통 어때요? 이러고 들어가. 오늘도 고생 많았지. 오늘 너무 학교에서 힘들었나 보다. 이럴 때 들어가면서 막 날 좀 내버려둬. 방문 꽉 닫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 조심조심 과일 줄까? 문을 빽 열면 혼자 내버려두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모의고사 성적표라도 나와봐요. 혹시 성적표 나왔니? 꽝!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거죠. 수험생 코스프레라. 자, 여러분들 그런 고3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려고 우리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러 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게 국어 테마 특강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의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한 게 바로 현대시입니다. 그죠? 현대시 하면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시인들끼리 주고받는 암호 같은 걸로 생각해요. 도대체 나는 저들의 그 의사소통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 감상과 이해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그 기본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 목표예요. 됐죠? 시를 만나면 이렇게 우리는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이때 필요한 건 우리에겐 만능 열쇠입니다. 뭔가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래서 문을 열고 저 미궁의 구조를 뚫고 나와서 결국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요. 맨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 같이 화자. 화자는 뭐 한 사람입니까?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화자는요. 시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시인과 화자가 거의 동일한 인물로 설정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자는 시인이 시 안에다가 자기 대신 말할 사람을 설정해요. 그 대리인이. 그게 화자입니다. 그런데 시를 읽을 때 맨 처음 첫 단추로 만능 열쇠로 삼아야 할 게 뭐냐면 화자가 누구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이건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막 헐레벌떡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지? 라는 걸 빨리 알아야죠. 그래서 왜 제가 저렇게 다급하게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 또 어떤 친구가 창가에 기대서서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축 처진 어깨로 있어. 제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지? 그래야 왜 제가 저런 태도를 보이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태도는 곧 어조라고 합니다. 어조는 뭐냐면 말투예요. 태도하고 말투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태도는 어조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밥 먹었어? 태도가 말투에 드러나죠. 밥은 먹었냐? 태도가 확 다르죠. 그죠? 너 일찍 온다. 일찍도 들어온다. 그죠? 확 다르죠? 태도와 말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화자가 누군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왜 저런 말투를 구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화자의 정서, 시의 분위기,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를 어려워하고 그게 아까 미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듯이 말이죠. 시 그러면 일단 뭐 역설법, 은유 뭐 이런 것만 참고서에 이렇게 밑에 행간주로 파란색 글씨로 작은 글씨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들들들들 외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화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최대한 섬세하게 파악하는 읽기를 하라. 됐죠? 그러면 태도에 대한 이해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됐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장.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들은 정신만 집중했다면 방금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롯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맞죠? 한 사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랑 그렇게 함께 남탕에 목욕탕에 대중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그러고 싶었지만 한 번도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철이 든 뒤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버지를 마구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평생을 지게를 지고 짐을 날라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신 아버지였던 거죠.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서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이, 자식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지게 자국이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걸 쓰러지신 뒤 목욕을 시켜드리느라 우연히 보게 된 아들의 이야기예요. 맞죠? 가슴 아픈 시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적 화자, 말하는 이 아들은 누군진 몰라도 아마도 저 손택수라는 시인 자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시적 화자는요, 시인하고 근본적으로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 시 하나 감상합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자,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가 바로 이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해남에서 온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뿌리의 이미지를 생각하자. 두 번째, 시를 감상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세 번째, 그만큼 큰 목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세 번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영광에 와서 이 강의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전라도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를 시로 보여주겠다. 저는 지금 한 200명쯤 되는 네이티브 스피커 앞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운데 계신 우리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도 장성분입니다. 그래서 200명이라면 201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 긴장됩니다. 잘 될란가 모르겠어. 이지엽이라는 시인인데요. 해남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 사투리로 쓴 시죠. 어떤 상황인지 잘 들어보세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상황과 제가 제시하는 상황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니다. 아홉뱀이 길 질컥질컥해서 오늘도 삭신 꾹꾹 쑤신다. 아가 서울 가는 인편에 쌀 쪼간 붙인다. 비민하겠냐만 그래도 잘 챙겨 묶어라. IMF인가 뭔가가 징어긴 징언갑다. 너그 올해비도 전화로만 기별 딸랑하고 지난 설에도 안 와버렸다. 애비가 얇은 벼락을 칠 것인디 그냥 반 까무잡잡하던 낯짝도 인자는 가뭇가뭇하다. 나도 얼른 따라 나서야겠는디 모진 것이 목숨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그러냐 안. 쑥 한 바구리 캐와 따듬다 말고 소주 한 잔 혔다. 지랄놈의 농사는 지면 못하냐. 그래도 자석들한테 파치랑 돈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디 너 할코 종신서원이라니. 그것은 하느님하고 개론하는 것이라는디 더 살기 팍팍해서 어찌했을란가 모르겠다. 너는 이 애미더러 보고 잡혀도 꾹 전디라고 했는디 달구 똥마냥 네 생각 끄하다. 복사꽃 저리 환하게 핀 것이 혼자 볼랑께 영 아깝다야. 아름다운 시죠. 뭔가
가슴에 감동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은 문학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 맞죠? 자, 묻습니다. 화자가 누굽니까? 엄마. 웬 할머니쯤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자식 중에서 특히 어떤 딸이야. 시인이 여대 교수로 있을 때래요. 뒷얘기입니다만. 어디 문학 답사를 갔다가 수녀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학생 중에. 자기 집이 이 근처라서 잠깐 들렸다 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갔더니 복사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생전에 남편이 꽃과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웬 할머니, 노모한 분이 혼자서 저렇게 늙어가고 계셨답니다. 자, 시적 화자가 누구고, 여기서 누구고 할 때는요, 이 시인과 아마도 이 노모는 서로 동일 인물은 아닐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시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시 안에서 말을 하게 시키기도 한다. 시적 화자죠. 상황이고요. 태도, 삶에 대해서 느끼는 쓸쓸함,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런 짙은 감정들이 묻어납니다. 이게 뚝뚝 묻어나는 떨어지는 이 시의 정서인 거예요. 맞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만능 열쇠 하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시 공부에 재미를 느낄 만한 만능 열쇠 하나 더 드리면요. 여러분 방금 두 편의 시를 읽었어요. 아버지의 등을 밀며, 그리고 해남에서 온 편지.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제대로 시를 감상한 사람, 마음으로 느낀 사람이라면 아마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쫙 그려졌을 거라고. 제일 인상적이고 지배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처음에 앞에 아버지의 등을 밀며 할 때는요, 시커멓게 죽은 등의 지게자국,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맞죠? 두 번째 해남에서 온 편지라는 시에선 웬 쑥 한 바구니 캐와서 다듬다 말고 소주 한 잔하고 신세 한탄 비슷한 주저리 말로 편지를 쓰고 있는 쓸쓸하게 늙은 초라한 한 할머니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죠.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두 번째 만능 열쇠. 이미지라는 겁니다.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요,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만큼 재미를 더해주는 즐거운 경험이 없어요. 이미지란 게 뭐냐면, 보세요. 이 개념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언어에 의해서, 그죠?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의 감각적 영상. 말에 의해서 마음속에 어떤 대상의 감각적 영상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유를 구사한다든지 상징을 쓴다든지 뭔가를 묘사한다든지 그러면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겨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요,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그리고 시에 등장했다 하면 항상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공감각적 이미지. 맞죠? 이미지에 무슨 전이,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들들들들 암기하듯이 외웠던 거. 자, 시험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암기하는 방식 말고, 지금 보세요. 언어에 의해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전에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그런 감각적인 영상, 감각적인 이미지를 한껏 느껴보는 그런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현대시의 명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배울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돼서 이 시를 가르쳐 보니까요, 읽을 때마다 점점 더 좋아져요. 압니까? 성탄제. 해령고 준비됐구나. 야, 감상 간다.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밝은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는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멋지죠? 화자는 누구? 자, 화자는요, 서러운 30살쯤 먹은, 서러운, 저것도요 되게 말이 되게 리드미컬하지. 비슷한 말들을 쓴 거야. 소리를. 서러운 30살, 서늘한 옷자락, 이렇게 서 이런 말들. 30살쯤 된 사내가 겨울밤에 눈이 내리는데 도시에, 맞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는 거지. 눈이 내리는구나. 여러분, 눈 올 때 이렇게 해서 이마에, 얼굴에 눈이 떨어지는, 닿는 느낌 같은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느낌, 그게 바로 뭐? 촉각적 이미지. 그지? 그런데 바로 이 촉각적 이미지가 이 시적 화자에겐 무엇으로 작용한 거예요? 회상의 연결고리. 왜? 이 느낌이 갑자기 무엇으로 이어졌어? 불현듯 뭘 떠오르게 했어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깨닫게 했어. 느끼게 했어. 기억하게 했어. 어렸을 때 다 죽어갈 때, 열이 펄펄 끓을 때 옛날엔 산수유 열매가 그렇게 해열제로 쓰였답니다. 민간요법에서. 그래서 산수유 열매를 눈 속에서 따오셨던 아버지. 여러분, 왜 막 아플 때, 막 열 펄펄 끓을 때 시원한 거 이렇게 있으면 막 비비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으니까, 시원하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눈 속을 헤치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자기 이마에다가 비벼보던 그 기억,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억을 합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의 눈 속에서 고생을 하고 따오셨던 그 새빨간 열매를 따오셨던 아버지의 희생이 마치 성탄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환기하는 희생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에는 아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습니다. 하얀 눈과 새빨간 산수유 열매. 맞죠? 감각적 이미지 하면요, 이 작품도 여러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별국. 별로 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별국. 공광규. 갑니다. 별국. 무슨 상황인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정서 표현한 건지, 무슨 이미지를 구현했는지 봅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상황 이해됩니까?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국을 끓이셨어요. 멀떡국이 뭐예요? 뭐가 건더기가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해서 국을 그냥 멀건 국을 끓이는 거죠. 대신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마치 손님 대접하듯이 마루에다 앉히고 조심조심 그 멀떡국을 담은 작은 밥상을 들고 정성스레 나에게 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멀떡국은 뭐가 건져져 올라와?
별이, 달이. 왜? 건더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걸 낭만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윽한 멋진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상황은 되게 슬픈 상황이죠. 맞죠? 어떤 때는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뭐가 건더기가 없으니까 사기 그릇에 숟가락이 가서 탱탱탱 자꾸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어요. 그 별빛 사리는 뭐예요? 눈물. 멋지죠? 챙챙하는 그 국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도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시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17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우리 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못 해봤었고 어머니 짜장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난해서 어려서 무슨 그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떼쓰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착한 어린이였죠. 그런데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게 한 100원쯤 할 때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300원짜리 콘이 나왔어요. 초호화 콘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그걸 3개를 한꺼번에 사면 무슨 장난감 퍼즐을 준다는 걸 했었어요. 요새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퍼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콘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상황에서 제가 거의 어린 시절에 뭘 사달라고 떼써본 기억이 그거 하나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저거 사달라고. 동생하고 나하고 콘 2개면 되는데 3개까지 살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근데 그때는 왜 하나는 엄마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못 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당 300원이면요 3개면 900원이고요. 그 정도면 한 끼 저녁 반찬 충분히 마련할 때예요. 콩나물 두부 같은 거 사면, 그죠? 뭐 두부 한 기껏해야 한 50원 100원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좀 더 됐을래나? 그런데 그 퍼즐 안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선뜻 돈 많으니까 사렴. 이게 안 되니까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걸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고두고 재미있게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그림이 지워질 때까지, 퍼즐이.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흐른 뒤에도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가난했던 어머니에게 그 900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떡국 끓이시던 어머니 같은 그런 기억이 나죠. 자, 여러분, 한편의 전라도 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아까 전라도 말이 생생했다면요, 지금은 전라도 말이 얼마나 미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아름다운 시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 잘 들어주세요. 이대흠이라는 시인의 동그라미라는 시입니다. 다시 화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이미지를 구사하는지를 감상합시다. 갑니다. 이대흠 시인은요, 우리 영광보다 좀 더 아래쪽 장흥 출신의 시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 하나 가슴에 얹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을 거두고 가는 겁니다. 갑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사한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대인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아, 나은가가 된다. 간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 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이쯤 되면요, 이대음 씨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진 시입니다. 왜 멋진 시냐고요? 잠깐만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Yeah. 이 시는 벤 다이어그램이 떠올라요. 읽으면. 왜냐하면 세 가지의 동그란 모양이 겹쳐 있습니다. 이 시엔. 맞죠? 간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는 어머니의 말. 그게 하나의 집합입니다. 또 그리고 C자로 구부러진 머리가 땅에 닿으려고 하는 둥글게 굽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또 하나의 집합이에요. 또 하나, 모든 것들 둥글둥글하게 받침이 되어주신 어머니의 삶이 또 하나의 동그라미. 저 세 집합의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교집합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거야. 맞죠? 어머니의 말도, 어머니의 모습도, 어머니의 삶도 둥근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아름다우십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시 한 편만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 공부할 수능 특강 선생님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를 집필해요. 그 과정에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시, 낯선 시를 발굴해서 교재에다 싣는 거.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국에 있는 교실에서 그 시를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시가요, 제가 2012년에 수능 특강에다 발굴해서 낯선 시를 수능 특강에다 실었어요.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가면 그때 3학년 애들 와 있으면요, 두꺼비 얘기하면 막 저 여기저기서 막 전국의 교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시 한 편 인상적으로 제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특히 두꺼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주목하면서 읽어보세요. 박성우.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릴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음.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손에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두꺼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시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기억납니까? 뿌리의 이미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시를 여러 편 함께 공부했습니다. 맞죠? 이제 저 뿌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면 좋겠어요. 저 뒤틀리고 얽히고 설킨 꾸밀 줄 모르는 저 모양새 누구와 닮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단호하고 악착 같은 저 움켜쥐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온몸을 밀고 나가는 저 처절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한사코 떠받들고 있는 저 처절함이, 저 안간힘이 누구의 그것과 닮아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1시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누구나 누군가의 줄기이고 가지이고 이파리이고 꽃이고 열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지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애인도 생기고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 자기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보람 느끼면서 즐겁게 일하고 또 때론 승진도 하고 필요한 만큼 돈도 잘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뭔가 우리의 삶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아, 이건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뿌리가 나에게 계속 좋은 영양분을 보내주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순리라는 걸 오늘 배운 시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툴두툴 두꺼비 2마리를 키우시다가 3년 전에 느닷없이 쓰러져서 돌아가신 철들고 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제 아버지에게 이 시들을 바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어가 좀 약해가지고 그동안 고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업 듣고 좀 많이 개선될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남에서 왔는데 남궁민 선생님께서 해남에서 온 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